당시 14살이었던 저에겐 죽어도 듣기 싫은 말이 있었습니다. 용철아. 너 진짜 죽을래? 내가 이름 부르지 말랬지? 맞아요. 제 이름은 박용철.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이번엔 아들이 분명하다면서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딸보다 아들이 최고였던 그 시절. 저희 집은 첫째, 둘째, 셋째도 딸. 넷째인 저마저 딸인 걸 알았을 땐 정말 초상집이 따로 없었대요. 새로 이름 짓기도 귀찮다고 해서 전 그냥 용철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1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너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은 또 딸을 낳지는 않겠지. 손자 노래를 부르는 할머니 때문에 엄마는 결국 또 임신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안 가면 안 돼요.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억지로 잡아 끌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뒤를 몰래 쫓아갔어요.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깊고 험한 산속. 와, 아이고 이리 와, 빨리.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았어? 빨리 따라보다, 빨리 와. 와, 싫어요. 아이고 이리 와. 대체 여긴 왜 온 거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불안한 생각에 휩싸였던 그때 색색의 화려한 천들이 걸려있는 나무 너머로 외딴 집 한 채가 보였어요. 거긴 우리 동네에 딱 하나 있다는 무당집이었는데요. 할머니는 한사코 들어가기 싫다는 엄마 등을 떠밀며 그곳으로 들어갔고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안을 훔쳐봤죠. 아이고, 내가 아주 아들 줄줄이 낳는다는 여자 속옷도 갖다가 입혀보고. 아니, 삼신할매한테 제사까지 지냈는데 소용이 없어, 소용이. 아유. 이번에도 딸이야. 아들 낳기엔 기운이 택도 없어.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맨살에 딱 붙이고 다녀. 그러면서 부적값으로 무려 20만 원이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액수의 할머니는 좀 깎아주게. 어? 아니면 저기 부적을 한 2만 원어치만 그려줄 수는 없나? 무당한테 흥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 쇠고집은 동네에서 다 알아줬거든요. 앞으로 30분은 더 걸리겠다. 그래서 저는 조심조심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 뭐지? 무당집 뒤편에 있는 작은 문에서 스멀스멀 연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궁이에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도대체 뭘 끓이는 건지 생전 처음 맡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궁금해서 뚜껑을 열자 시뻘건 피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못이 잔뜩 박힌 채 죽은 검은 새들이 보였어요. 바닥에는 긴 머리카락들이 쌓여있고 도마에는 막 핏자국이 가득하고 사방에 피로 쓴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밖으로 도망치려는데 열린 문틈으로 난장판이 된 마당이 보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요. 아니, 종이 쪼가리 대충 찌끄려가지고. 무당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거를 20만 원씩이나 받아 처먹으면 그게 아주 사기꾼 돌팔이지 뭐야 이게. 아이고. 그 아무개 실령님 내 말 들리셔? 들리면 나 그 떡두꺼비 하나 내려주셔.
어디 실령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말을 짓거려! 어머니 가요. 아, 가만히 있어봐! 겁에 질린 엄마가 할머니를 데리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도 재빨리 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우리를 원연하는 즉시 문리가 되어 즉사하게 해주소서. 무당이 뭔가를 빠르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두고 봐라. 조만간 크게 화를 입을 게야. 눈빛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저주를 퍼붓는데 정말 심장이 쪼그라들 것 같았습니다. 용철아, 야, 니네 엄마 아들 낳고 싶어서 무당 찾아갔다며? 아들 대신 귀신부터 온 거 아니야? 여기저기 온통 듣기 싫은 얘기들 뿐 아이고 내가 늙어서 별 수모를 다 겪네. 여자나 잘못 들여가지고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집에서는 할머니가 엄마를 쥐잡듯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갈 곳도 없이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저게 뭐지? 우리 집 담벼락에 커다랗고 시커먼 뭔가가 서 있는 거예요. 저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새빨간 두 개의 불빛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다. 저는 정신없이 막 도망쳤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자욱한 연기와 함께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연기에 휩싸인 채 저희 집이 불타고 있었어요. 불이야! 불이야! 엄마! 아빠! 다행히 제 비명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달려 나왔고 가족들도 하나둘 집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아서 엄마의 치마는 이미 시뻘건 피로 가득 젖어 있었습니다. 방 한 칸만 겨우 남기고 새까맣게 타버린 우리 집.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죽고만 아기. 어떡해.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무당의 저주라고 했어요. 무당이 모시는 신이 보통이 아니라면서 그 신을 욕보인 벌을 받는 거라고 했죠.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꾸 어디선가 저를 노려보는 듯한 오싹한 눈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언니, 저거 안 보여? 밤마다 창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리는데 이상하게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것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이 났던 밤 집 앞에서 봤던 귀신이야. 그 여자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는데 피부가 불에 타서 새까맣게 변한 나무 껍질처럼 온통 갈라져 있었어요. 그 귀신은 마치 자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내
상쾌한 냄새에 기침이 나지만 저는 억지로 참고 귀신은 그 모습이 우습다는 듯 확 웃어대더니 뚝뚝 진물이 흐르는 손을 들어서 긴 손톱을 제 눈에 힘껏 엄청난 고통에 눈을 떠보니까 그건 꿈이었어요. 매일 밤 온몸이 불이 탄 여자가 제 눈을 파내는 악몽에 시달렸고 끔찍하네. 저는 하루가 다르게 메말라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수군댔어요. 엄마는 뱃속의 동생에 이어 저까지 잃을 수 없다며 그 무당을 찾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그 무당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잡기가 붙었구만. 제 머리를 쪼갤 것처럼 두 손으로 콱 붙잡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네? 이번에도 돈이 아까운 건 아니지? 목숨 살리는 건 부족으로는 어림도 없어. 우리 딸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엄마에게 무당은 악기가 붙었지만 자기가 모시는 신보다 세진 않다면서 굿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무당은 저를 의자에 앉힌 다음 밧줄 꽁꽁 묶었어요. 무당이 양손에 긴 칼을 꺼내더니 꽹가리 소리에 맞춰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 턱에 날카로운 칼끝을 겨누고 저한테만 들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어요. 너 그날 나 봤지? 순간 저는 기억이 나고 말았어요. 알고 있었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당의 눈. 새빨갛게 충혈 된 그 눈을 어디서 봤는지 말이에요. 너 그날 나 봤지? 저희 집에 찾아와 몰래 불을 질렀던 건 귀신이 아니라 그 무당이었습니다. 매일 밤 창밖을 기웃거리던 오싹한 그림자도 바로 무당이었고요. 방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제가 자신을 봤는지 못 봤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새벽 자신의 눈을 보고 제가 경기를 일으키자 이날 기억하네?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사실을 깨닫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잡기가 들린 게 아닌데 왜 굿을 하지? 그때 무당이 말했어요. 너 이제 곧 죽은 목숨이야. 신의 저주로 곧 벌을 받게 될 테니까.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목격자인 저를 죽이려는 무당.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작두에 올라갔습니다. 어머. 그리고 무당이 처절한 비명과 함께 통나무처럼 바닥에 콩 하고 쓰러졌어요. 깊숙하게 베인 두 발에서 피가 흘러나와 마당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 무당은 마을에서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다더라. 빚쟁이에 쫓겨다닌다더라. 온갖 소문이 들려왔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노렸던 저주굿이 무당 자신을 향한 저주굿이 되었다는 걸요. 신에게 벌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무당이었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사연의 주인공 서연 씨는
경기도의 한 사립여고를 다니는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다니는 학교에는 꽤 특이한 전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민아. 야, 너 가져왔어? 가져갔지. 너는 가져갔어? 서연 씨와 친구 수민이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바로 사탕. 두 사람은 자신이 가져온 사탕을 교실 앞 복도 창가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어요. 그곳엔 이미 먼저 온 아이들이 두고 간 사탕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죠. 대체 이 학교의 학생들은 무슨 사연으로 학교에 사탕을 두는 걸까요? 그 시작은 서연 씨가 3학년이 된 학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친구 수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네 3반 정다은 얘기 들었어? 뭐? 며칠 전 6교시 수학 시간이었대요. 쪽지 시험을 보기 싫었던 3반 다은이가 배탈이 난 척하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땡땡이를 치기로 한 거죠. 딱 수학 시간만 버텨야지 생각하며 화장실 맨 끝칸에 들어가서 남자친구랑 문자를 나누고 있었는데 난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웬 노크?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연달아 다시 들려오는 똑똑똑.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처음 들렸던 것보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이번엔 다은이가 있던 맨 마지막 칸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 누구야? 문 앞엔 아무도 없었죠. 그 순간 뭔가 이렇게 싼 기분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렸는데 아니, 우리랑 똑같은 교복 입은 여자애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장난하냐? 야, 그럼 뭐 화장실에서 귀신이라도 나왔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미숙 언니 아니냐는데? 미숙 언니? 원래는 미숙 언니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던 사람인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서 그때부터 구간에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래.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숙 언니가 귀신이 되어서 나오니까 구간에 사탕을 두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안 보였다고. 서연 씨가 3학년이 되어서 구간을 쓰고 나서부터도 동급생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끊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구간에 있는 미술실에 가면 뭔가 괜히 발목이 싼 느낌이 든다던가 아니면 밤에 아무도 없는 교실 창문에 사람 형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소문에 소문을 타고 미숙 언니에 대한 괴담이 점점 힘을 얻어가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서연 씨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어떻게 머리끈을 안 갖고 왔네. 할 수 없이 한쪽 손으로 머리를 말아 쥐고 찬물로 세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잠이 깰 만큼 개운하게 세수가 안 되는 거예요. 투덜투덜하면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땡큐.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서연 씨 머리를 대신 잡아준 거죠. 근데 얘 누구지? 고개를 살짝 들어 쳐다본 거예요. 근데 비눗물 때문에 서연 씨 교복과 같은 와이셔츠랑 치마만 눈에 보이고 친구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마저 비눗물을 닦는데 머리카락을 잡아주던 그 손이 슥슥 마치 한 올 한 올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겨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으스스한 느낌에 꼭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이상한 기분이 든 서연 씨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허리를 폈는데 세수했어? 깜짝이야. 너였어?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손이 차갑냐? 나 소름 끼쳐 죽는 줄? 뭔 소리야? 내 손이 뭐가? 방금 너가 내 머리 잡아준 거 아니야? 내가? 나 방금 왔는데? 진짜 장난치지 마. 근데 방금까지 자기가 그 느꼈던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말랑말랑하면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 말에 서연 씨는 수민이의 손을 붙잡고 곧바로 교실로 뛰어갔고 곧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다음 날 서연 씨가 등교를 했는데 아침부터 수민이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서연 씨가 집으로 가고 난 뒤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거죠. 야자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교실을 나서면서 자물쇠로 단단히 잠그고 학교로 나와서 본인을 매일 데리러 오시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깜빡하고 핸드폰을 교실에 두고 나와서 엄마 전화 못 받으면 뭐 길 엇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찾아오자 싶어서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잠가뒀던 자물쇠가 풀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깜깜한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려는 찰나 뭐야? 끊겼네? 그 순간 무심결에 고개를 돌려봤더니 긴 머리를 풀어헤친 누군가가 미동도 없이 서가지고 수민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엄마.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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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기 들어가도 돼? 그 소리를 듣고 와준 경비 아저씨 덕분에 겨우 학교를 빠져나가서 그날은 겨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서연 씨와 수민 씨가 겪은 이야기들이 일파만파 퍼졌고 겁에 질린 학생들은 그 미숙 언니의 존재를 알려준 수민이 언니의 조언대로 구간 복도 한쪽에 사탕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고3에게 주어진 딱 일주일간의 짧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여름 보충 수업을 위해서 학교에 돌아왔는데 근데 복도에 못 보던 CCTV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하루도 지금까지 결석한 점이 없던 반장이 여름 보충 수업 내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아니, 떡볶이를 좀 먹자고. 어제도 먹었잖아, 떡볶이. 야, 반장. 야, 뭐야? 너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아주 헬쓱한 모습으로 반장이 나타났어요. 야, 반장. 야, 너 뭘 그렇게 봐? 반장. 저 CCTV 나 때문에 생긴 거야. 어? 내가 미숙 언니 봤거든. 딱 일주일간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반장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서는 텅 비어있는 학교에 나와서 홀로 자습을 했던 거예요.
네, 어느 날 공부하다가 깜빡 졸았는지 졸고서 깨보니까 벌써 해가 진 거죠. 주변에 너무 어두워진 걸 확인한 반장이 얼른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교실을 나오는데 혹시 누가 다쳤나? 이제 싶어서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막 다급히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미술실인 거예요. 한 학생이 이젤 앞에 앉아서 쪼그려서 울고 있더래요. 아이고 다쳤네. 저기 괜찮아? 혹시 다친 거야? 선생님 불러올까? 괜찮은 거지? 반장이 점점 뒷걸음질을 치는데 이젤 위에 그림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 그림 속 얼굴이 심심해. 네가 나랑 놀래? 이젤 앞 여자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자기 자화상. 여자의 머리에선 뚝뚝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왼쪽 가슴 앞에 명찰을 지나는데 방울이 지나간 그 명찰 위에 김미숙. 3반 정이라는 얘기 들었어? 우리랑 똑같은 교복 입은 여자애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자기가 쳐다보고 있더래. 그거 미숙 언니 아니냐는데? 그 이름을 본 순간 반장은 곧바로 뒤를 돌아서 미술실을 막 뛰쳐나갔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멈추지 않고 복도를 막 달려가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현관이 안 보이고 계속 복도만 이어지는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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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순간에 경변씨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잡았다. 그때 반장이 이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너무 큰 충격에 반장이 등교를 거부했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장 어머니께서 학교를 찾아가서 교감 선생님께 상의를 드렸죠. 그 교감 선생님이 뜻밖의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미숙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워낙 병약해갖고 학교에 자주 못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사귈 틈이 없었어요. 가끔 이제 나오면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에 학교에 올 때마다 사탕을 들고 왔대요.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사탕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 지병이 악화되는 바람에 졸업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미숙 학생을 추모하려고 친구들이 학교에 이렇게 사탕을 두기 시작했었대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서 학생들이 사탕을 두나 보다 하고 교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서연 씨랑 친구들은 이후 더 많은 사탕을 학교 구석구석에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덕분인지 서연 씨랑 친구들이 수능이 끝날 때까지는 더 이상 미숙 언니가 나타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학생들이 모두 사라진 겨울방학 때였어요. 겨울방학 마치고 이제 졸업 전에 학교를 찾아갔더니 CCTV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저희가 방학이라 학교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CCTV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없는 복도를 미친 듯이 좌우로 쫓으면서 움직이고 사탕이 있던 복도 끝과 끝만 계속해서 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CCTV가 24시간 찍히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있을 때만 찍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빈 복도면 이게 움직이지 않거나 녹화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이상했죠. 이 이야기는 1998년에 이정훈 선생님이 교대를 졸업하고 충청남도 시골로 처음 발령난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건물이 2동이고요. 그리고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이 최초로 담임을 맡은 반이 바로 2학년 1반입니다. 근데 이게 뒷동에 있는. 근데 이제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얘들아 오늘은 저 뒷산에 가서 우리 한번 야외 수업을 하지 않을래? 하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뒷산을 갔는데 마침 도착을 했더니 그 수희 아저씨께서 풀을 깎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넉살 좋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오늘 뭐 저희 애들 야외 수업을 하러 왔다. 그랬더니 수희 아저씨께서 어차피 그냥 간단한 인사였는데 갑자기 대뜸 이 선생, 뭐 애들 데리고 저 위로는 가지 마. 아저씨 왜요? 저짝 가보면 구덩이가 너무 많다. 위험하지. 다 구덩이다. 그리고 뭐 관짝도 있을 거고, 관짝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해골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 뒷산이 싹 다 공동묘지였었다. 네. 그러면서 궁금하면 한번 가봐. 툭 얘기하고 가셨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폭탄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뭐 황당하고 뭐 괜히 오싹하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쌤 여기 와보세요. 여기 뭐 땅이 울룩불룩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얘들아 그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가지마 하고 이제는 애들을 싹 다 챙기고 이제 다시 교실로 온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선생님 반에 이상한 일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 이 학교도 그 플라스틱 상자가 있었는데 2명이서 가서 우유 그 배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우유가 구비되어 있는 장소가 그 현관 한가운데 중앙 계단이 있고 그 옆에 안 쓰는 창고 있죠.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창고 있잖아요. 항상 잠겨져 있어. 근데 그 창고 앞에 그 우유 상자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각 반의 애들이 그 장소에 가서 그 우유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당번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 정하기가. 아무도 문을 여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래되면은 그 자물쇠가 녹슬고 그리고 이상하게 꼭 그 장소만 그런 장소만 햇빛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어둡고 괜히 오싹하고 으쓱하고 막 서늘하고 또 이제는 뭐 애들끼리니까 또 요상한 소문이 퍼져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그거 아냐. 옛날에 나쁜 애들이 여기 창고에다가 한 아이를 가둬놓았는데 거기서 굶어 죽었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애들은 그 창고에 뭐 되게 무서운 아저씨가 산대. 그래서 뭐 뿔도 나 있고 뭐 애들 상상력 있잖아요. 그리고 키도 크고 그래서 막 애들을 잡아간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 창고 앞을 가기 싫다고 그래서 우유 당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선생님 반에 똘똘하고 야무지고 좀 그래도 그나마 애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어른스럽게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반장하고 부반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아이들한테 그 우유 배식을 너네가 좀 담당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당번이 된 거죠. 또 그날은 하필이면 날씨가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학교 그럴 때 무섭잖아요. 그리고 약간 뭔가 밤 분위기도 축 처져 있고. 그날 반장하고 부반장이 우유를 가지러 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뭐가 무슨 일이 생겼나? 한순간에 선생님!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반장하고 부반장이 그냥 교실로 냈다 뛰어들어온 거예요. 막 후다닥. 거의 막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반장하고 부반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러가지고 저 귀신 봤다고 귀신 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지금 귀신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계단 창고에 진짜 귀신이 있는 것 같다.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날씨 때문에 겁을 먹고 또 작은 소리도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으니 진정해라.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선생님 난리가 난 거야. 10명도 넘는 애들이 이제 우르르 갑자기 난리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거의 횡설수설하고 또 어떤 애는 막 거의 울먹거리고 어떤 애는 뭐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너희 단체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호기심이 있잖아. 한 10몇 명 되는 애들이 굳이 또 그 계단 밑 창고에 갔다가 거기 단체로 애들이 진짜 다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거기에 애가 갇혀있나?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주말에 애들이 학교에 와서 숨바꼭질도 하고 좀 많이 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학교 막 그러잖아요. 시골 학교는 저희 학교도 그랬거든요. 근데 혹시나 잘못돼서 애가 창고에 갇혀 있으면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자 해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갔대요. 창고 앞에 섰는데 이게 문이 여전히 잠겨 있는 거죠. 혹시 몰라서 그 창고 문을 똑똑똑 노크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창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거기 안에 누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애들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나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 여기 정말 애가 갇혀 있구나. 그래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수희 아저씨한테 막 뛰어간 거예요. 아저씨 저기 창고에 열쇠 좀 빨리 찾아달라. 저기에 애가 갇혀 있는 것 같다고. 열쇠 좀 빨리 달라고. 그랬더니 아저씨는 오히려 담담해. 애가 어떻게 갇히냐. 어쨌든 선생님이 다 조급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저씨께서 이제 찾으신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안 열렸으면 열쇠를 넣어도 그 있잖아. 드르륵 들어가지 않는 거. 억지로 힘들게 그 철문을 이렇게 열었을 거 아니에요.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서늘한 느낌이 확 지나가면서 이렇게 착 덮치고 창고를 둘러봤더니 창고에는 그 구석에는 뭐 그냥 다 사가서 낡아빠진 뭐 책걸상 몇 개랑 품이 있었구나. 뭐 양철통 몇 개. 그래서 선생님도 그 멍하게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그 창고 안에서 일은 찝찝하게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방학식을 앞둔 어느 날 살던 집 계약이 끝나면서 지낼 곳이 없으셔가지고 학교 숙직실에서 경비 아저씨랑 하룻밤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낯설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밤늦게까지 얘기를 하다가 화장실이 급하신 거예요. 볼일을 보고 돌아오시는데 뒤에서 어린애 발소리. 그래서 선생님이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새까맣잖아요.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달빛밖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한발 걸어가고 있는데 발소리가 또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일부러 장난치는 듯한. 또 그 순간 갑자기 삐 그래서 삐 경고 보안 시스템 경고음이 누가 들어왔다는 경고음이잖아. 울린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일단은 수연 씨가 있는데 달려가서 아 지금 큰일 났다고. 저 누가 왔다. 도둑 들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아저씨는 저게 이상하게 언젠가부턴가 이 시간만 되면 똑같은 곳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린다는 거예요. 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으시게 거기 있잖아. 뒷동 계단 밑 창고 앞.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손성희 씨와 지희 씨 자매는 20대 초반,
함께 지낼 전셋집을 구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성희 씨 직장 때문에 강남 쪽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나같이 너무 비싼데 딱 한 곳, 가격이 딱 들어맞는 곳이 있었어요. 그 집은 아담한 마당에 있는 2층짜리 양옥집이었습니다. 대신 집주인이 세를 놓으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여성 세입자의 전세금은 세입자 형편에 맞게 받겠다. 중개인분에게 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따져봐야지. 그렇지. 이 집은 뭐가 문제냐. 네. 꼬치꼬치 캐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실 그 집주인이 전직 무당이라서 조금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사는 뭐 그냥 집이야 집. 아무 문제 없다니까. 중개인분 말씀이 집주인이 예전에 강남에서 소문난 무당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무속인 일을 관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린 딸이랑 둘이 사는 일반 가정집일 뿐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하셨죠.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밖에 많이 덥죠? 네. 여기 앉아요. 전직 무당이라는 집주인분이 딸과 함께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30대) 중후반의 젊은 외모에 인상도 너무 좋아 보였죠. 딸아이랑 둘만 살다 보니까 너무 적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전용으로 새로 놨던 건데 두 분이 들어오시면 저희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무속인이라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냥 돈 많은 젊은 엄마와 딸로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엄마 옆에 서서 수줍게 웃는 어린 딸의 모습이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아르바이트를 간 동생 지희 씨가 자정이 훌쩍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평소답지 않게 연락도 안 되고 걱정하며 기다리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 전화가 와서 얼른 받아보니 여보세요? 경찰서였대요. 전화를 끊자마자 정신없이 달려간 성희 씨는 지희야! 지희야!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괜찮아? 목 주변에 칼로 그인 듯한 붉은 상처가 여럿 나 있었어요. 다급히 경찰에게 물어봤더니 동생이 있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거 봐. 남자분이 갑자기 동생을 지나치다가 갑자기 뒤에서 확 끌어안더니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다고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지 마. 갑자기 환청이 들렸대요.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 말을 정확하게 전하라고 목소리가 들렸대요. 전달만 했다. 자기는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대답에 경찰은 아무래도 술에 취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 같다. 그리고는 불안에 떠는 성희 씨 자매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주인이 찾아왔더라고요. 별건 아니고 사고수 막아주는 부적인데 이거라도 있으면 좀 마음이 놓을까 싶어서 지니고 다녀봐요. 원래 이런 부적 비싸지 않아요? 집주인이 무당이라 이런 것도 받아보는구나 생각하고 넣어둬요. 마음이 쓰이면 우리 딸 주영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주영이요? 애가 외동이라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두 분이 놀아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성희 씨와 지희 씨는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언니, 나 이거 갖고 놀아도 돼? 언니, 나도 여기서 조용히 책 읽을게. 언니, 나 이거 머리핀 가져도 돼? 주인집 어린 딸 주영이는 성희 씨와 지희 씨 집을 낮이고 밤이고 드날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땐 그렇게 얌전하더니 주영이는 성희 씨 자매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온 집안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놀곤 했죠. 이렇게 다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방 창문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이게 무슨 소리야? 창문 아래로 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온 거지? 언니, 그 새 죽은 거야? 내가 키우던 새인데 왜 거기 떨어져 있지? 어린 주영이가 주인집 창문에 매달려서는 슬픈 얼굴로 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희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주영이와 함께 그 새를 마당 앞들에 묻어주었죠. 주영이는 죽은 새가 그리운지 낮이고 밤이고 마당 앞들에 나가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잠결에 창밖에서 자꾸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며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일어나 창밖을 둘러봤는데요. 어둠에 내려앉은 마당 한 구석에 어떤 여자가 땅을 파헤치면서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내려다보는데 성희 씨가 움찔하자 정말 신난 표정으로 방 창문을 열고 싶은 듯 마구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동생 지희 씨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언니! 언니 왜 그래? 저기 마당에 아무도 없는데. 저기! 충격을 먹어서일까? 그날 이후 성희 씨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어서 회사에서 병가도 내고 쉬는 날이 많아졌대요. 그런 성희 씨를 돌봐준 건 다름 아닌 주인집 아주머니였대요. 내가 죽 좀 만들었는데 한 술이라도 떠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끼니도 챙겨주시고 또 부적을 열었어서 현관문부터 방문이란 방문은 다, 그리고 창문 위까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귀신이 들어올 틈도 없게 다 막아줄게요. 집주인의 살뜰한 배려 덕분일까? 성희 씨의 건강도 조금씩 차도를 보이던 어느 날 막 저녁을 먹고 치우는데 언니, 나랑 숨바꼭질 할래? 그래. 그럼 나 숨는다. 어디론가 뛰어가더라고요. 그런 주영이가 귀여웠던 성희 씨는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어요. 우리 주영이 다 숨었나? 여기 있나? 없네. 우리 주영이 여기 있나? 어딨지? 집안을 다 둘러봐도 보이질 않았어요. 여기도 없네. 우리 주영이 어디 숨었지? 나 잡아봐라. 우리 주영이가 어디 숨었지? 그런데 그 순간 아니 왜 그 요망한 년이 아직 살아있냐고. 왜 그대로냐고. 2층 주인댁 안에서 집주인이 누구랑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비스듬히 열려있는 현관문 틈 사이로 들여다봤더니 현관엔 집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한 켤레와 아까 주영이가 성희 씨네 올 때 신고 온 신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엿들은 거야? 그게 아니라 집주인 아주머니가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매서운 눈으로 성희 씨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이러세요? 이거 나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왜? 뭘 본 거야? 어디까지 들었어? 성희 씨를 내팽개치듯 던진 집주인은 잔뜩 성이 난 표정이었죠. 얼른 사과하려고 일어나려는데 이게 뭐지? 마당 화단을 짚고 있던 성희 씨 손에 무언가가 만져진 거예요. 그 순간 찾았네. 주영이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그거 다 언니 거야. 그 말에 손에 잡힌 것들을 꺼내본 성희 씨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주영이와 함께 묻었던 새 사체와 성희 씨 자매의 사진, 머리핀, 그리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있었거든. 그런데 무엇보다 더 황당한 건 성희 씨보다 더 충격을 먹은 듯한 얼굴로 딸아이를 노려보는 집주인의 태도였어요. 언니, 그거 엄마가 시켰어요. 그거 다 숨기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때 마침 집에 돌아온 동생 지희 씨가 마당에 넘어져 있는 성희 씨를 보고는 크게 화를 내며 집주인을 막아 세웠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저희랑 놀면서 이제 몰래 하나씩 이거 가져도 돼? 뭐 이렇게 했잖아. 마당 둘레를 기준으로 저희 집 물건들이 다 묻혀 있더라고요. 사진, 제 소지품 뭐 이런 것들. 알고 보니 그 집주인이 과거 잘못된 저주 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무서워 대신 성희 씨 자매를 제물로 삼아 죄를 올리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난 성희 씨 자매가 가장 소름 끼친다고 생각한 사람은 주인이 아닌 어린 딸 주영이었다는데요. 집주인이 잡혀가셨고, 근데 이제 저는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경찰에 잡혀가는데 나와서 울거나 왜 우리 엄마 이렇게 데려가냐고 할 텐데 웃고 있더라고요. 씩하고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제 차갑게 웃는 모습. 그때서야 이제 신딸인가 보다. 집주인의 어린 딸 주영이는 엄마가 잡혀가던 날 왜 그토록 해맑게 웃었던 걸까? 어린 주영이가 소름 끼치게 웃는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찾았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영석 씨가 그때는 좀 방황을 하던 시기였나 봐요. 근데 이제 결혼을 계기로 이제 좀 열심히 한번 땀 흘리면서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새 출발을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왜 강화도냐면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신 형님이 하나 계셨는데 그 형님이 좀 도움을 받아서 그 강화도에 새우 양식장을 차리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영석 씨가 자리 잡은 그곳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이름난 무당에 본당이 있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안전한 조업을 기원하는 큰 구판을 좀 벌리기도 하고 그리고 해양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그 혼을 좀 달래기 위해서 넛 건지기 굿이라고 거북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뭐 이제 좀 굿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또 허벌판인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당집이라는 곳이 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양식장의 분위기를 기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양식장 터의 일부가 작은 공동묘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 대부분 그 무연고 묘였기 때문에 어디가 묘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지저분한 상태죠. 근데 양식장을 이제 들어오려면 이 공동묘지에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영석 씨는 이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잘 따르는 후배 한 명이랑 함께 절차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주변 정리를 좀 해 나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영석 씨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곳에 아예 컨테이너 박스 하나 딱 마련을 했고 그 동생과 함께 그 양식장 바로 앞이거든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영석 씨가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약간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을 쓱 떠서 이렇게 봤더니 누더기 같은 소복을 걸친 사람들이 영석 씨 주변을 빙빙 둘러싸면서 뭔 일이야? 뭔가 이렇게 말하는 듯 진짜 두 손을 막 이렇게 뻗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순간 몸을 확 일으키는데 그게 다 꿈이에요. 악몽에 시달린 거예요. 근데 옆을 이렇게 봤더니 같이 동업자 그 동생이 하룻밤 만에 다크서클이 턱 밑에까지 내려와요. 형님, 밤새 컨테이너 밖에서 뭐가 이렇게 툭툭 긁더라고요. 순간 영석 씨는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하는 순간 약간 재수 없어질까 봐. 맞아.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잠이라자. 그래서 이러면서 잔소리를 했대요. 네. 근데 그 뒤로 그 동업자 동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잠도 못 자고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가 있나 보다 붙었나 보다. 그렇게 한 3개월이 지났나? 그 동생이 등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몸무게가 석 달 사이에 한 15kg, 한 20kg가 그냥 빠집니다. 결국 그 동생은 양식장을 떠나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어느 날 비가 미친 듯이 퍼붓던 밤이었어요. 잠이 이제 들락말락 할 때 뭔가 이렇게 긁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이거 뭐야 우는 거 귀여우는 거야. 막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떡하지? 지금 나갈까? 말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가면 약간 좀 무서워지잖아요. 누군가 있으면 깨워서 같이 나가면 되는데 너무 오싹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아침이 되자마자 컨테이너 문을 딱 나갔는데 영석 씨가 너무 놀란 게 컨테이너 그 바로 앞에 구덩이가 하나 생겼는데 오, 비에. 그 속을 쓱 봤더니 삭을 대로 삭은 나무 판자가 있는 거예요. 나무? 안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쓱 걷어냈더니 거기에는 큰 해골이 있는 거예요. 전날 비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있는지도 몰랐던 그 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내고 이제 한참이 지났어요. 근데 내가 유족이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영석 씨는 나라도 좀 챙겨드리자.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화장을 좀 하고 거기다가 그 거북바위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약간 제사를 지내줬대요. 잘하셨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또 폭우가 내리고 근데 또 전처럼 아이고. 여러 개가 있었나? 이 긁는 소리가 밤새 들리는 거예요. 날이 밝자마자 혹시나 해서 그 파헤쳤던 그 묘자리를 더 깊게 한번 파봤어요. 팠더니 그 전에 나온 해골보다 조금 작은 해골이 또 나온 거예요. 부부 합장묘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골 다 꺼내가지고 화장해 드리고 또 제도 좀 지내드리고 처음에 그 유골 했던 거기에 옆에 같이 화장을 해드렸대요. 그 뒤로 잠도 너무 잘 자고 혼자 일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고 이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영석 씨가 그 강화도에 이제 정착하게 해줄 수 있었던 그 형님이 이렇게 밖에 와 있는 거예요. 동생 안에 있어? 형님 어쩐 일이세요? 아, 근데 동생한테 좀 할 말 있어. 그 자네 그 양식장 옆에 그 평평하니 그 좋은 땅 있잖아. 거기를 이제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 거기 그 중간에 그 당집 그 하나 있잖아. 근데 거기 이제 싹 밀려고 이제 당집 주인한테 이제 보상까지 다 해줬는데, 아니 다름 아닌 그 인부들이 그 찝찝해서 좀 발을 빼네. 아니 동생이 딱 그 당집 하나만 철거 딱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그 주머니는 두둑하게 챙겨줄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말에 사실 좀 찜찜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형님한테 도움받은 게 지금 몇 개입니까? 사실 정착하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 그리고 뭐 당집 그 주인한테 보상도 다 했고 깔끔하게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에이 뭐 별일 있겠어? 그 뭐 살짝 뭐 정리만 하면 되지 라고 싶어서 그냥 알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에 이제 부랴부랴 한번 가봤더니 정말 인부들이 결사반대라는 거야. 안 그래도 이거 돌산이라 은기가 강한데 당집을 밀라고? 안 돼요. 형님 절대 안 돼요. 아니 형님 좀 챙겨드릴게. 예? 아 챙겨드린다니까 좀. 아. 영석 씨가 이걸 어쩌나. 형님 부탁인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꾀를 낸 게 당집인데 당집처럼 안 보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뜯어내고 북어 같은 게 막 매달려 있어요. 그거 다 뜯어내고 그다음에 뭐 오색 줄이니 뭐니 줄 같은 게 막 있는 걸 그거를 이제 싹 걷어낸 거야. 언뜻 보기에 그냥 약간 곡식 창고 같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강화도 있는 인부들 말고 강화도 밖에 멀리 있는 포크레인 하는 분이랑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거 이제 철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허물고 남은 잔재들 이제 몇 개 좀 남아 있고 이제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영석 씨가 이제 그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인데 오랜만에 이상한 꿈을 꿉니다. 어딘지도 모를 산속을 막 영석 씨가 미친 듯이 이제 헤매고 있는데 순간 장면이 싹 바뀌면서 눈앞에 벌거벗은 여자들의 시신들이 눈을 번뜩 뜬 채로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깼어요. 근데 이제 그런 꿈을 꾸니까 아니 좀 찝찝하다. 이 예감이 안 좋은데? 오늘 나가지 말까? 오늘 좀 기분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어이 영식이, 그래서 오늘 철거 마지막 날이지? 저 끝까지 좀 잘 좀 부탁해. 부동산 형님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전화를 받으니까. 그치. 그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싹 정리만 하면 되는데. 그래, 가자.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억지로 이제 발을 떼서 컨테이너 밖으로 딱 나가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영석 씨에게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천장이 새하얀 거예요. 여기는 병원 응급실이었던 거예요. 손을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댔는데 붕대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머리에 붕대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신 정신 들어? 아내. 아내가 다급히 달려오더니 영석 씨의 상태를 이제 확인하고 아유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정말. 하면서 펑펑 울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보고 뇌진탕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 오늘 못 깨어났으면 그냥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영석 씨가 이제 컨테이너에서 나올 때 발을 헛디딘 건지 뭔지 크게 와당탕 이제 뒤로 넘어졌던 거예요. 영석 씨는 이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죠. 어디 걸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뒤로 넘어져? 그랬더니 이제 영석 씨를 이제 달래주고 이제 걱정해줄 줄 알았던 아내가 당신 멀쩡하게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영석 씨가 크게 넘어져서 막 병원으로 옮겨지고 막 수술하고 막 정신이 없었을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부동산 그 형님이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별 수 없이 그냥 영석 씨 대신 그 마지막 철거 현장을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돌 깨는 장비가 아. 갑자기 고장이 나면서 그 형님을 그냥 덮쳤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아내가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해요. 당신이 거기 있었으면 당신이 그 일을 당했을 거야. 그러면서 아내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철거한 그 당집 원래 주인이 없어서 아무한테도 보상해 준 적이 없대. 결국 부동산 형님은 당집을 밀어버리기 위해서 영석 씨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영석 씨는 그때 일만 떠올리면 그 을씨년스러웠던 그 풍경들이 생각나서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다고.